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읽은 사람도 많지만 사실 어, 정말 마이클 샌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음, 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네, 예. 마이크 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철학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바르게 아는 건데요. 그 과정은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을 할 때는 세 가지 범주를 공부하게 돼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성찰과 어, 공부를 하게 돼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는 행위가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하는 존재론 분과가들이 있죠. 존재론 분과에서 가장 어, 좀 고도화되고 심화되고 온전하게 된 철학이 서양 철학에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존주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실존주의 정도가 돼서 그 존재론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끝을 보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를 봤으면 존재의 구조에 대한 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존재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알미라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걸 이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우주에 우리 지구상에 나에게 그 안다라는 사건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고요. 이게 존재를 파악하다 보니까 존재의 실상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구조를 파헤칠 때는 이제 인식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재론의 범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식론의 범주를 공부하게 되죠. 그럼 존재와 존재 구조 인식을 봤다라면 이제 어떻게 내 삶을 갖고 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관계성에 대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르니 어떤 걸 쫓아서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른 것은 좋은 가치고 높은 가치고 바르지 않는 것은 낮은 가치로 보면은 바른 것이고 그런 것을 높은 가치로 바른 것을 낮은 가치로 봐버리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가치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철학의 제 세 번째 분과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분과인데요. 이제 그 분과를 보면 어,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한 사람들이 존재와 인식과 가치를 사유하는 건 다 공통적이죠. 제대로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 안 했다는 철학을 아직 갈무리가 안 된 사람들이죠. 실천 철학까지 안 가면은. 그래 보는데 이제 마이클 샌들은 그 이 책에서 이제 크게 네 철학자를 소개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저술을 하죠. 니코마코스 윤리학. 마이클 샌델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 정의론의 중심을 두고 이 책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이 그렇게 그분의 그분의 정의론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책이에요. 근데 그 제일 고대에 있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두고 중간에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생겨서
데카르트, 그리고 경험론의 뭐 휴미나 그런 분들이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종합하고 윤리학도에 종합해낸 이가 바로 칸트라는 분이죠. 칸트의 윤리학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칸트의 윤리학을 계승해서 뒤에 이제 그 존 롤스라는 칸트 이후에 존 롤스라는 이제 훌륭한 철학자가 나죠. 그래서 어,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그런 가치론에 대한 한 단락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론과 또 다른 분과에서 어, 나온 것이 뭐냐면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공리주의 어떤 사유체계가 있고 정의론의 존 롤스의 정의론의 그런 분과 두 분과가 쭉 있죠. 그래서 그 두 분과를 사유를 해요. 예, 공리주의의 어떤 분과는 공리주의 내지는 그 뭐 공산주의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 공변할 공자를 쓰게 같잖아요. 이게 주제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이라는 거죠. 공공을 주제로 하면 공산주의, 공리주의 그렇게 공공을 주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존 롤스의 뭐 칸트의 정의론이나 존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정의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인간이 선호하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사회적 요구라고 한다면 하나는 물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이 평등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는 거죠, 인간이. 또 한 가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구의 강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질적 평등은 공리주의, 제네변의 공리주의에서 사유를 빌려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의 자유는 칸트나 존 롤스의 그런 이론에 의해서 사유를 해보고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런 패턴들이고 이런 패턴들을 음, 잘 사유를 해서 다시 한번 현대인들에게 맞게 풀어내 강의도 하고 저술도 해서 현대인들에게 정의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해주고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책을 많이 사게 해준 그런 훌륭한 철학자가 바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철학의 3대 분과인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이 있다라면 그 가치론의 분과이고 그 가치론을 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물질적 평등이라는 어, 요소와 어, 선택의 자유라는 요소 두 가지 요소를 사유한 다음에 사유한 다음에 그걸 종합을 해서 사회적 미덕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평등과 자유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를 굳이 이름 붙여서 마이클 샌드를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데 그 공동체주의자라고 굳이 부른다라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사회가 바로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책을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등이 먼저냐, 뭐 자유가 먼저냐, 네, 이런 식의 논쟁은 많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희들에게 낯선 개념이 이 미덕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평등과 자유 외에 이 미덕이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어떤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덕이란 게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각 문화나 각 종교나 각 철학에서 다르게 표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름다울 미자에 덕자잖아요. 그럼 그대로 본다라면 덕이라는 것은 도덕의 덕이거든요. 도라는 것은 진실이고 덕이라는 것은 진실을 기반으로 한 작용을 덕이라고 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미덕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진실이 도고 그것을 작용하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실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면 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덕이라는 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덕을 베푸는 그것이 퀄리티가 있다라면은 가장 온전히 덕을 베푸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하겠잖아요. 그 미덕을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죠. 바르게 보고 세상을 진실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게 미덕이겠잖아요. 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육아에서는 뭐 인의예직 사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뭐 노장 사상에서는 뭐 무의진인에서 아, 일부러 뭔가를 자귀하지 않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위나 말들 이게 같은 미덕을 다른 문화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서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미덕은 팔정도다라고 하면은 맞겠다. 그래서 그 요소가 자유와 평등과 미덕이라고 한다라면은 미덕이 자유와 평등보다는 한 단계 상위 개념으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유 평등 이루어졌을 때 미덕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같은 범주로 레벨로 봐버리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그 미덕, 즉 팔정도가 실행된 그 상태에서는 그 음, 자유와 평등의 밸런스가 이미 그 온전하게 갖춰져 이루어진 거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덕이 행해지면 거기에 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음, 굳이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하자라면 자유라는 요소와 평등이라는 요소를 말할 뿐이지 미덕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표현하자니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음. 도를 아는 사람이 평등치 아니할 리가 없고 도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을 간섭할 리가 없고 그렇잖아요. 도를 아는 사람. 저희 단마 토크 할 때도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그런 평등과 자유, 그러니까 이런 미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사람들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평등과 자유가 이게 되려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달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덕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언제 어떻게 기다릴까? 음, 그래서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에도 봤을 때도 그런 음, 공동체주의에 대한 건 되게 이상적이고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음, 과연 우리 지금 인류가,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런 뭐 도덕이나 미덕이 조금 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좀 그런 존재, 그런 존재성이 많이 있는,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할까? 아하. 이상적인 얘기가 아닐까? 근데 그런 이상적인 거로 따지면 사실 예전에 공산주의도 저 뭐지? 그런 평등에 대해서 엄청 이상적인 거였잖아요. 이론대로만 됐다면은. 네. 물질적 평등.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좀 의문? 그냥 좀 확실하지 않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네. 그래요. 그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그 물질적 평등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잖아요. 자본론이라고 평등하지 않는 구조를 비판하고 평등한 세계로 나아가는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주의 철학자예요.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밝혀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그 산업혁명 마치고 자본가들이 미성숙한 자본가들이 존재할 때였잖아요. 그 뭐 사회적 환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뭐 최대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 그렇게 되어서 뭐 레닌이라는 분이 그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만들었죠. 혁명을 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만들죠. 최초의 에, 칼 마르크스 사상을 통해서 되어진 국가잖아요. 이게 첫 사례죠. 첫 사례죠.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원활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어, 권력의 침해가 난무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회가 되어서 그리고 꿈꾸던 사회라기보다는 또 다르게 뭐 진화한 그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꿈꾸던 그대로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적 성숙이 안 되면 불가능한 환상이니까. 그런 이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또 다른 체계를 만들어진 세계가 되는 거죠.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음, 뭐, 전제 국가지. 그죠? 칼 마르크스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탐욕을 제압을 하려니까 전제 국가가 탄생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온전한 공산국가는 없죠. 없죠. 공산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는 있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일 거사님이 광주에 오셔서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 사회에 바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면은 자유와 평등이라고요. 근데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있다라면 그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의 인격적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안 된다라면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는 안 되고 그걸 지향하는 사회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하려면 그 조건은 뭐냐면 교육이라 교육. 타인이 시키면 교육이고 자기가 하면 수행이겠죠. 끊임없는 올바른 교육과 끊임없는 자신의 수행, 명상 이런 걸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팔정도를 행할 수 있는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를 만드는 걸 조건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세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완전한 철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유치원 때부터 조금씩 지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사회라는 것은 그러게 우리가 공의를 거쳐서 사회를 교육시키고 개개인들이 명상 수행을 하고 해서 점점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논의하고 공의를 거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발전된 사회, 발전돼가는 사회고 성숙해가는 사회고 이런 걸 꿈꾸는 사회예요.
그것을 어,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것을 그 누가 구조적으로 이야기했냐면은 헤겔, 변증의 원리 있죠. 정반합. 지금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과 반이 합해서 합이 되면 이 정보다는 좀 더 성숙한 또 정이 생긴다는 거죠. 또 이 정에서 또 좀 더 성숙한 반이 있고 합돼서 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성숙한 그런 상태를 절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절대 정신이 또 온전히 깨어있는, 온전히 성숙한 그런 인식 단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반합의 그런 단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보살도를 행해서 부처가 되려는 것도 이 변증의 원리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변증의 원리가 아니라 다 탐욕이라고. 경쟁은 바로 전에 나와 경쟁만 하면 되는 거라. 그게 변증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사람들 교육시키고 인격적 성숙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모아져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된 사회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선일 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좀 일리가 있나요? 음, 네, 스님, 네, 사실 저도, 네, 이상적이고,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그렇죠. 방향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 그거 이외에, 잠깐만. 거기 우리 선일 교사님이 이제 단어 선택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그 단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흐름에 든 것이거든요. 이것 하나밖에는 이 길 하나밖에 어쨌든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이 길 하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흐름에 들었다는 것이고 그 생각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것을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10주 초 발심주를 하고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많은 지식을 나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툭 튀어나온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견해가 섰다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나열은 하지만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결국에는 개인의 그런 성숙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제 그런 미덕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윤리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현재 얘기하는 평등이나 자유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부작용이라는 게 부작용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은 이미 공산주의로 이렇게 돼서 된 게 있고, 자유는 사실 극단적인 게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가 그렇죠.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거에 이제 결국 부작용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그 구성원들의 미덕이 이제 윤리관이 이제 그렇죠. 좀 예, 떨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결국에는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얼마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설교사님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에 대한 유예예요. 있을 유자, 사랑을 냈자, 고통의 원인, 어떠한 개념에 홀리는 것, 상상의 어떤 질서에 홀리는 거잖아요. 목적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까지 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우리가 걸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있지도 않은 목적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홀려 있는 거라고요.
실제는 지금 here now라고. 이게 목적지를 설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목적지를 개념화시키고 집착을 하면 아이고 우리 언제나 갈까 이런 푼이 나온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1초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덜 나쁜 놈이 됐다라면 이미 그것을 순간순간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왜?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서 실존하고 있으니까. 실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홀리지 않아요. 계획은 세우나 실존에 온전히 만족하고 살거든요. 이것으로 됐다. 어제보다는 좀 더 오늘 더 나은 사회가 됐다. 이걸로 됐다. 한 30억, 한 50억 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실존을 알게 만들었으면 어제보다는 더 건강한 사회가 됐다. 맞는 말이죠. 30억 명의 불건전한 사람이 있어도 오늘 그중에 한 사람을 건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만큼 내가 이 세상을 더 가볍게 만든 거잖아요. 작은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살고. 그것이 완전히 성숙된 사회를 바란다면 그것 자체가 내 관념에 홀려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실존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옛 성현들이 안분지족의 도를 알아야 된다. 지금 희어나고 이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또 불선법은 제거하고 선법은 지양하고 또 하나 했으면 또 만족하고 그게 자비고 사랑입니다. 자비롭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악마 같은 사람 만나더라도 지금 악마 같은 것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 됐다라면 그걸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날 온전히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 복종한 사람이 됐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보다 덜 나쁜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다면 그걸로써 환희로운 눈물을 그게 자비고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환자라고 모든 사회를 병들었다 보고 내가 티끌 하나라도 더 거기서 건져냈다라면 그만큼 건전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더 발전적인 사람이에요. 한 개념이 홀려 있으면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하고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이미 홀려 있는 거라고. 그건 불건전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목표는 설정하지만 거기에 홀린 사람이 있고 안 홀린 사람들이 있어요. 홀린 사람들은 목표점을 보니까 현재가 한 불만이야. 안 홀린 사람은 목표를 보기만 하고 지금 여기서 안분지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입니다. 선생님 이해하셨죠? 네, 스님 엄청 중요한 네, 중요한 이야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네, 이야기. 저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는 요새 삶에서도 자꾸 이제 너무 미래에서 자꾸 시점을 둬서 현재에 대해 불만이 많은 그런 좀 자세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맞을 뭐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한 그렇지. 걸음 정말 수많은 걸음을 돼서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되는 건데 저기가 너무 높다고 지금 당장에 내가 바닥에 있다고 좌절을 하고 이거 언제 되겠느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이 홀린 모습이라니까. 지금은 그냥 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렇지. 한 발자국 목표라는 건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올라가는 여기 거야. 집중해서 하는 생각이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 그 마음 태도만 가지면 이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미. 정상을 갔거나 안 갔거나. 어, 그 사람이 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백천삼매 돈으로 되는 것이고 처처가 모두 불국토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에 홀려버리면요. 항상 지옥이면 지옥. 만 불국토를 설정했다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불국토는 지금 여기가 불국토인데 지금 여기를 또한 불만족하고 불국토를 지향한다라면은 지금 얘가 지옥이요. 그런 사람들을 지옥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건 올력이 아니야. 불국토에 대한 욕망이지. 아주 미묘한 그 차이가 명료해지면 명료해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도 인정을 하죠.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제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그것이 안가주망이고 사회 참여고. 그 태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힘들지만 그 태도를 한번 갖게 되면 그를 수다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전거 한번 탈 줄 알면은 잊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태도가 그렇게 한번 딱 바뀌면 죽어도 그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환생하더라도 인간 몸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수다만 돼도 칠생만 환생을 하면 부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인지 전환, 그걸 도노라고 하죠. 도노. 단발 깨닫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작은 이야기지만 보통 절에서 말하는 도노의 경지가 뭐냐? 이 경지가 도노의 경지라고. 뭘 많이 성취한 게 아니고 이 태도의 전환이 도노라고, 도노. 이런 말 하죠. 이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이 죽어도 좋다. 이 태도가 된다라는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죽어도 큰 후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나보고 내일 죽으라 그러면 좀 후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항상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애매하긴 하지만 행복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실이니까 위안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상이니까 이 실상 아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용어로 한다면 인지치료예요. 이런 인지를 갖지 못하는 거의 모든 중생들은 인지장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목표 설정하고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입장에서 다 인지장애에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이에요.